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말을 빠르게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꼭 켜질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금호공과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인 황원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한국 컨설팅 학회를 통해 발표될 주제는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시간에 따른 액세서리의 투명성, 수용의 변화이며, 이 액세서리 중에서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단순한 보호 도구를 넘어서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 예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그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 케이스를 많이 사용들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보호성이나 아니면 개인의 표현 등의 다른 요소를 고려한 케이스들을 선택하는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케이스가 주는 기능적, 상징적, 그리고 경험적 편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발표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제품의 신미성에 대한 관심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라는 뜻에서의 그 논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 편익 연구인데요. 상징적, 기능적, 경험적 편익이 소비자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선행적으로 있었습니다. 연구의 가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가설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설 1번의 이론적 근거는 제품 애착 연구에 기반을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초기에 매우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명 케이스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충격 보호, 내구성 등 기능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디자인 노출 변화가 덜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라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초기 사용 기간에 투명한 케이스의 노출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가설인데요. 경험적 편익과 관련된 가설입니다. 경험적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는 케이스의 투명성 변화에도 가치 판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세워봤고,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무작위 대상의 174명, 한 명은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결집값으로 제외를 하였고요. 측정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분석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과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의 분석 방법 아래 1, 2, 3번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통계 부분은 이제 174명에 대해서 이제 성별과 연령, 사용 기간에 따라서 두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변수들의 측정 항목은 충분한 신뢰도와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판별 타당성 역시 0.9 미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핵심 변수였던 사용 기간이 투명 케이스 수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 자체의 단독 효과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에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편익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험적 편익 부분에서는 시간에 따라 경험적 편익의 영향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상징적 편익 부분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초기 수준인 약 25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상징적 편익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는 디자인 노출 욕구가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적 편익 부분에서는 유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기능적 가치는 시간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명 케이스 선호는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실제로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은 상징적 편의 하나였습니다. 즉 스마트폰 구매 초기에는 정체성 표현이나 스타일 강조와 같은 상징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용자 대상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즉 신제품 구매 후 초기 단계에서는 상징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로 해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입니다. 따라서 스타일, 이미지, 디자인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상품 생애 주기별 메시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상징적 가치 중심, 후기에는 기능적, 경험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몇몇의 그 핵심 변수가 예상과 달리 좀 유리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도 보였는데요.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능적, 경험적 편익 외에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나 디자인 피로감 같은 새로운 변수들로 모델들을 재구성하여서 시간에 따른 디자인 수용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 주제는 AI 반려로봇 제품에 따른 지각된 유대감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몰입 수준,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려요. 복잡스러운 어떤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뭐 FGI라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이런 데에 대한 기준 좀 가보셔야지 이 이론에 대한 근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 말씀하셔서 손실 이득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네, 사실 처음에 그 주제로 하다가 설문지를 조그만하게 돌렸는데 그 입증이 안 돼서 지금 중단해 지금 바꾸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의 종류라든지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또 가격 지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가격표로 지어진 제품에 대해 변하지 하지 않고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브랜드는 아예 없이는 브랜드는 그냥 애초에 없는 걸로 그래서 가격만 제시받았을 때 어떻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어떤 가격 민감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거 구매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교수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거고 이론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통제성이라든지 신뢰성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한 요인들을 좀 잘 반영하셔서 말씀하는 어떤 상품적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주체가 진정성, 설득력 및 이용 무대에 미치는 영향, 사전 지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당동명입니다. 최근에 식사를 하시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보고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할까, 업주 입장에서는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비용을 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조치가 이용 의도에 어떻게 미치는지 진정성과 설득력은 블로그 포스팅 조치와 이용 의도를 매개할 것인가, 블로그 포스팅 조치의 세 가지 유형, 주인, 체험단, 내돈 대상 개인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SNS 홍보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른쪽 배경과 가설 설정입니다. 블로그 추천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의 원천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여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담당자다. 그 다음에 이용 의도는 고객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그에 따른 태도를 형성하며 특정한 미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태도는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블로그 포스팅의 주체와 블로그 포스팅 대상에 대한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가설 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진정성과 설득력은 블로그 포스팅 주체와 블로그 포스팅 대상에 대한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식이 진정성에 조절을 합니다. 사전지식은 정보 처리에 필요한 인지적 틀을 제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어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사전지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진정성에 더 크게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8. 블로그 포스팅 주체가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지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국물 개발입니다. 자국물 개발은 식당 사진을 해서 첫 번째는 주인이 올린 것, 두 번째는 체험단이 올린 것, 세 번째는 개인이 올린 것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변수 측정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의 특성은 275부 중에서 별칙지 13부를 제외하고 262부 남녀 50대 50 포스팅 주체와 이용 의도는 채택되었습니다. 블로그 주체와 진정성, 블로그 주체와 진정성이 미치는 개인 포스가 높다 다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블로그 포스팅 주체가 설득력 이용 의도만으로 했을 때는 진정성이 빠져서 설득력이 이용 의도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정성과 설득력은 블로그 포스팅 주체와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이용 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는 확인되었습니다. 채택되었습니다. 자, 이론적 시사점입니다. 진정성과 설득력이 블로그 포스팅 주체와 이용 의도에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서비스 제공자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서비스 품질의 높은 평가에 의해 만족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설득력으로 표현되었으며 진정성이 선행되어야 설득력이 포스팅 주체와 이용 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지식이 진정성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지식이 높을 때보다 낮았을 때, 블로그 지식이 부족했을 때 블로그 포스팅을 믿고 방문하던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 시사점입니다. 본 연구 결과 SNS 홍보 마케팅 시 체험단 포스팅이 점주 개인의 포스팅보다 진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홍보 마케팅을 위해 향후에는 블로그 포스팅 시 개인 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한계치 및 연구 방향입니다. 본 연구는 블로그 포스팅을 설정할 때 식당으로만 한정하여 실증 분석하였기에 다양한 분야의 포스팅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계획적 타당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부 설문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는 블로그 포스팅을 활용하는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모델 볼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 설득력에 이제 영향을 좀 이중에게로 하셨군요. 근데 블로그 주체, 포스팅 주체가 중요하게 이렇게 나누셨는데, 해결 안 그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주체는 주인이 내가 내 가게를 홍보하는 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은 점주가 부르든지 아니면 블로그 대행사에서 파견해서 음식을 먹고 평가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은 쉽게 얘기해서 우연히 갔다가 맛있다 해가지고 내도 내상 이 집 참 맛있어요. 주변에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기존 연구는 주인하고 기업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개인이 느끼는 어떤 그 자동물에 대한 어떤 표시의 특성과 이제 점주와 체험단이 느끼는 특성을 어떻게 표시하셨거나 고려하셨는지. 자동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누구냐. 그래서 먼저 설문을 이건 주인이 했네요. 체크를 하고 선물을 받았고요. 이거는 체험단이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세 가지가 돼가지고 이걸 구분해 주시구나. 설문을 발로 치고 체크하고 그 다음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단에 있던 거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 진정성이 체험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점주 개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진정성과 설득력 간의 어떤 요인 분석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게 명확하게 그 분리가 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뭐 추가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과대학교 경영과 박사과정 신정태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이윤선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광고 모델 수가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여도와 자해수 수준의 조절 수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네,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되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긍정적인 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연구가 헬스케어 디바이스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 수가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광고 모델 수와 광고 태도 사이에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확인, 광고 모델 수와 광고 태도 사이에서 자해수 수준의 조절 효과를 확인, 이를 통해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고 모델 수,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흔히 나오는 한 명의 경우 단수라고 그 외에는 복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크게 사람 중에서는 단수, 복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 태도는 소비자가 특정 광고 자체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고 태도, 광고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대한 감정 반응과 연관이 있으며 복수 모델을 활용한 광고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복수 모델 광고가 효율적이라고 알려졌으나 헬스케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화 제품이기 때문에 복수 모델보다 단수 모델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관여도와 조절과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태도 형성의 관여도가 높거나 낮은 두 경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관여와 저관여가 있는데 고관여의 경우 메시지 요인이 정보 특성이 더 크고 제품명 중심 경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관여는 정교화 가능성이 낮은 저관여 제품보다 주변 경로를 통해 태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정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해석 수준 조절과 개인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개체화된 실체로 보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관련지어 보는 것이 돼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립적 자아 개념이 있고 상호의존적 자아 개념이 있는데 독립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신을 유니크한 존재로 보는 것이고요. 상호의존적인 것은 자신이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이론 구성원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래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고 독립 변수로는 광고 모델 수, 종속 변수로는 광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관여도와 자해수 수준이 자해수 수준의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험 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 모델이 한 명인 경우 그리고 3명인 경우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만히 멈춰있는 이미지인데 좀 더 활동적인 이미지로 또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요. 설문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요청대로 아주 핵심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그럼 그럼 이 테마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럼 생각을 해낸 거죠? 요즘 이제 와치 광고도 많이 하고 신박이나 시계나 다른 유형이 있는 실제 붙여가는 디바이스로 건강 체크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체지가 인가 측정하고 뭐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지금도 제가 차고 있는 이 HR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지금도 제 중간중간 제 심장 속도를 측정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광고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와닿을까?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제가 많이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굉장히 무심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저기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저건 이제 외국 광고인데 네. 그 범위가 국내, 국외 다 전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국내 다 포함이고요. 일단 이거 말고 조깅하는 모습으로 또 활동적인 모습으로도 또 하고 마치만 나와 있는데 다른 아이템을 또 얹을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까지 일단 요 기준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기준수에 미치지 못해서 공개적으로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종속 변이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현재 지금 계속 다른 하고 변이도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맞춤형 광고 해볼게요. 국립국문과대학교 건설대학과 김도영 박사입니다. 페이지가 30페이지 관계로 오후에 마치게 되니까 한 페이지당 10초씩 할애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맞춤형 강의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쉴 틈 없이 자기 나와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그런 말투, 그 다음에 수시로 뜨는 어떤 팝업 광고들 이런 것들이 보통 온라인 이제 광고 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일반 배너라든가 일단 저희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좀 맞춤형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좀 더 구매력을 발생시키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일반 광고에 비해서 어떤 매트가 있길래 소비자 욕구를 자극해서 구매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강화되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AI로 인해서 AI가 사람의 뇌를 유혹해서 어떤 이제 맞춤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OPA라는 것은 온라인 퍼스널라이즈드 애드버타이즈먼트, 온라인
가구를 온라인 맞춤형 가구를 그리고 밑에 수단 중시 성향과 목적 중시 성향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목적도 연구 배경처럼 앞으로 이 온라인 맞춤형 가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세가 될 것이고 2026년 트렌드에는 제로 클릭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어떤 광고를 뜨자마자 바로 클릭 없이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획기적인 정보가 오는 그런 트렌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 맞춤형 가구의 진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구애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연구 모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광고 유형,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미맞춤형 광고가 작용되고, 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지각된 정보성에 자극을 주고 유용성, 실효성 등의 자극을 주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어떤 매력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서 그 광고를 쉽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좀 더 불안해지고 인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호기심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바로 제품 태도가 되어서 구매력이 이어진다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는 일단 기술 통계라고 봤을 때 총 표본이 129명이 모아졌는데 그 중에 20대와 30대 약 51% 정도들의 젊은 층들이 있어서 좀 편준된 경향이 있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미한 결과는 안 났지만 앞으로 대단을 수집하다 보면 좀 더 생각했던 대로 오행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드린 것은 어떤 이제 광고 정보를 받을 때 사람마다 생각의 수준, 보통 우리가 추상적 사고라고 그러고 구체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얼굴이 잘생겼습니다라고 말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자기를 잘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저 사람이 뭔 의도로 나에게 저렇게 얘기를 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상적 사고, 그 다음에 저구상적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 광고를 봤을 때 어떤 인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구성적 의사결정, 고구상과 저구상이라는 이 조절 효과가 아직 표본이 부족한 관계로 유명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데이터를 많이 갖고서 좀 더 좋은 결과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 제로클릭 트렌드가 바로 이 모델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라도 해주시면 제가 뭐 전공이 좀, 예, 저는 이제 다른 쪽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나 온라인 비맞춤형 광고에 따라서 짱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오신 거예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온라인 맞춤형하고 그러니까 비맞춤형이 어떤 그 차이가 일단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치면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뭐 하나 뜨죠. 예. 자, 그거는 자기가 이제 내가 예전에 봤던 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맞춤형 광고. 내가 보지도 못한 게 막 떠요. 그런 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비맞춤형 광고고 소비자들을 좀 더 괴롭히는 그런 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방금 제가 말씀해주신 대로 답변해주신 대로 모바일 핸드폰 보면 대부분 다 비맞춤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직까지 또 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보는 이제 일단 보통 그 신용평가 또 크레딧 회사들이 다 수입되어 있어서 그 정보들이 지금 가공되고 있습니다. 가공되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2차 결합을 시키고 결합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이 또 이제 각 회사, 농심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쏴주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바로 구매 수치가 작년과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배로 올라갔다는 그런 보고도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하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그쪽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가공했다는 게 앞에 그 이제
비가 삭제되고 일단 개인화 의원들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 지부법이 2021년인가 개인 정보법 때문에 그렇게까지 방해됐고 동의한 사람만에서는 무작위로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흐트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은 지금 아웃풋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갖다 쓰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걸 거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 소자가 너희들 정보를 갖고 왜 우리한테 혜택 안 주냐? 기분 나쁘면 이제 그 민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차단하고 정보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죄를 아웃풋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웃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자기 정보 건들면 수능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가 지금 미국은 AI 발전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정보 데이터를 쉽게 강화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하지만은 그 양지 데이터, 가비진 가비자고 쓰레기 정보가 들어오면은 쓰레기 데이터가 나간다 이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저는 온라인 맞추는 가운데도 사실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좋은 소비자를 발굴해서 바로 이제 판매력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럼 어쨌든 간접적으로 핸드폰에 나오는 이 광고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간접적으로 성향을 좀 알 수는 그렇죠. 지금 있겠네요. 그 교수님의 그 정보가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KT 가지 말겠지만 KT에서 이 국민 나눔 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만 명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35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신빙성이 있을까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작년에 17만 명이 KT에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블로그 포스팅이 때론 부정적 효과를 변화시킨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할 최재입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 SNS 포스팅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기대를 하게 되면 SNS 콘텐츠는 신뢰성과 신뢰함을 높이게 해서 여러 부분의 효과를 보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실제 경험과의 괴리를 초월해서 만족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저희가 흔히 국내 10대 짬뽕 지대 10번째, 10번째 지대 짬뽕 맛은 맛있을까요? 맛이지 않을까요? 맛있으시죠?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SNS 특히 정보 이용 여부가 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가설은 SNS 포스팅 정보 이용자는 미이용자보다 기대 수준이 높을 것이므로 가설 1을 SNS 포스팅 정보 이용자가 정보 미이용자보다 소비자 기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세웠습니다. 소비자 기대 수준과 만족도 부분에서는 제품의 성과가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고객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고객의 지각된 이 성과에 따른 기대와 일치하게 되면 소비자는 만족하게 됩니다.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높아지면 고객은 만족하거나 낙망하는 데 높아질 것이므로 포스팅 정보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소비자 기대 수준이 만족도를 매개시키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연구 모형을 다시 한번 블로그 포스팅의 정보 이용 여부에 따라서 소비자 기대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만족도를 또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표본으로 했고요. 표본수가 조금 많이 낮았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고요. 신뢰도 검정 모델에서는 개요와 크롬과 알파 값이 유의하게 나타납니다. 가설 1의 검정에서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의 이용성, 신뢰도, 반응성, 사실성은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SNS 포스팅 정보 이용자의 기대 수준의 평균값이 미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설일의 검증입니다. SNS 포스팅 정보 이용 여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정보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만족도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결론은 SNS 포스팅을 이용한 소비자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으며 실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반면에 SNS 포스팅을 미이용한 소비자는 기대 수준이 낮아서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실무자가 SNS 포스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소비자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구매 후 행동 단계에서는 높아진 기대 수준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NS 포스팅 컨텐츠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학예 전민 향후 연구 방향은 저희가 설문지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 기반의 자료보고 실제상의 SNS 가격 포스팅 행동, 마케팅 댓글 내용 등을 활용한 행동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했어요. 저하고 될게요. 영화만 하나 받아서 왔어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국민공과대학교 건설학과 전유정입니다. 발표 주제는 연구 주제는 슈링크플레이션 구매 후 부정적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불공정성, 내부 효과와 설득 지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입니다. 뭐 쓰십니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격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인상은 소비자 저항과 시장 경쟁 심화의 위험에 따르기에 많은 기업이 가격을 유지하되 영향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품, 기류, 생활용품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산업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광범위하게 관철되는 현상입니다. 필요성이 모적입니다. 기업들이 많은 슈링크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지할 경우 이를 기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이 구매 의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의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왜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아직 통합적으로 부연한 것은 없어서요. 손실의표에 따르는 소비자는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한 그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는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을 경험할 때 이를 불공정하게 지각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제품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지각된 불공정성을 매개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설득 지식이 보이는 조절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몇 번 나왔습니다. 설득 지식은 가격 인상 프레임이 설득 지식에 더 강하고 그리고 용량 감소 프레임이 지각된 불공정성과 부정적 제품 태도에 강하게 나타났고 지각된 불공정성과 부정적 제품 태도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설득 지식도 이 두 가지의 항목과 유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설 검증입니다. 가격 유지 용량 감소 프레임이 불공정성에 더
차이를 느껴서 가설 1번 가격 유지 용량 감소 프레이밍이 용량 유지 가격 인상 프레이밍보다 지각된 불공정성을 더 높인다는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2번입니다. 설득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별 차이가 안 났고요. 설득 지식이 낮은 소비자는 가격 유지 용량 감소에서 더 불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와서 이것도 가설 2번 설득 지식은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과 지각된 불공정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것도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검증 3번입니다. 지각된 불공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제품 태도는 증가할 것이다. 6.77로 계속 증가하게 나왔기 때문에 3번도 가설이 지지되었습니다. 가설 4번입니다. 지각된 불공정성은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과 부정적 제품 태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인데요. 직접적인 관계는 유효하지 않았고요. 지각된 불공정성을 통해서 가는 매개는 간접적인 매개는 유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 자체가 부정적 제품 태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지각된 불공정성을 통해서 불공정성을 느꼈을 때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이 느꼈을 때 부정적 제품 태도를 유발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각된 불공정성은 완전 매개로 나와 있습니다. 가설 1, 2, 3, 4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시사장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이 지각된 불공정성에 미친 영향과 지각된 불공정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있습니까? So sorry. So make it like fast because I believe like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for all of you. So I just want to share a bit about my research. So my research is about unraveling emotional pathway, how celebrity marketing inspires influence banking Indonesia as a country. So it's my country. My name is Ida Yuswari Pidada. So I'm from Kumo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o this research is began from the bibliography research, which I did research about a celebrity, which country that has been research about the celebrity itself. So I saw in Indonesia, which I looked in my country, there is like limited or less research about the celebrity. And then this is the research, this is the result of specifically influencer marketing. So the micro celebrity, my topic, is really like small things has been research conducted in Indonesia. That's why, therefore, I'm willing to research this title or topic, and it's also like supported by the Indonesia import and digital economic growth. So there is an increase about the imported product. So for the local product, the problem is like this research is not talking about the local product quality or so on and so forth. So it is like specifically talking about the marketing strategy to complete this study, this issue. So this persistent gap. So there is a gap that I found. First is most studies on micro versus traditional celebrity are in Western context, little in emerging market like Indonesia. So first of all, the difference between micro celebrity and traditional celebrity. Micro celebrity in Korea is kenyang sarang. So we are micro celebrity when we are like do make video and then promoting product. It's micro celebrity. So the traditional celebrity is idol, like BTS, Blackpink in Korea. So I did research in Indonesia, in my country. So prior endorsement research, there are two types of advertisement these days that really famous in all around the world. Two of them is like endorsement and affiliates. So endorsement is about when people pay for you for promoting the product. Affiliates is when you yourself want to selling the product with special link
So you will get the commission directly from that link. So I do research about that. So I make it quick. I'm using the SOR theory framework. So as I mentioned, the hypothesis first for my research is micro-celebrity on Earth to buy impulsively is stronger than traditional celebrity. It might be different with the this country, Korea, because based on Hofstede, like Korea is more likely to like follow traditional celebrity more often compared to micro-celebrity. So my hypothesis is because maybe different trend is happening in Indonesia. So micro-celebrity is more likely to follow in Indonesia. So hypothesis 2, same, micro-celebrity on feeling of elevation. So feeling of elevation is more likely when you are admire someone, so you are triggered to buy something when you see the video. So the hypothesis 2 is about micro-celebrities on feeling of elevation is stronger than traditional celebrities. Hypothesis 3, endorsement versus affiliates marketing will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celebrity and trustworthy. Okay. So, okay. The hypothesis 4, actually there is no trustworthiness here. Feeling of eleva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contagion. So I'm testing this one is very different with other research because in Indonesia commonly they research about the source credibility, they research about the how the advertisement itself can influence purchase intention. So there is no like urge to buy impulsively. So impulse buying, it's different with the purchase intention. Impulse buying is something like when you see the advertisement, are you like willing to buy at that time or not by using the video? So feeling of elevation, when you admire someone that you see from the video, are you triggered your emotional contagion to have like imagination to trigger your impulse buying or not? So feeling of hypothesis next is feeling of elev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contagion. So emotional contagion and urge to buy impulsively. So yeah, emotional contagion can trigger urge to buy impulsively or not. So this is my stimuli example. So actually I'm using like Indonesian traditional celebrity and micro celebrity. However, in the real questionnaire, I put the video that can watch by them and then how they trigger or not by the video. So this is my risk model. Actually, only like micro celebrity, feeling of elevation, urge to buy impulsively, emotional contagion. So I'm using like 4 groups because there is 2 types of celebrity and 2 types of advertisement. So there are 4 conditions to test. So I'm using like SPSS and Smart PLS to conduct my research. So this is the manipulation check that I did before I continue to proceed my research. So it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So this i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also the discriminant validity. All of them is meet the requirements, so we'll move to further. So this is the characteristic respondent. So this is the model fit. So very good and good. So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model itself. So this is the hypothesis result, which all of them is supported. And micro-celebrity is like confirmed that micro-celebrity more likely to trigger people to do the impulse buying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elebrity. So this is the indirect effect. So there are mediation and moderation. The mediation result for overall group, overall framework is also supported. The moderation itself for overall the framework also supported. So I don't think to continue.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뭐 통역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한국말이나 고생하셨습니다. 졸업한 선배인데 이제 뭐 지금 경상북도 도의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여기 그 발표도 하고 학술대회 발표도 있어요. 발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잠깐 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아는 체 좀 하시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여기서 찍고 그냥 녹음실로 들어갑시다. 이쪽으로 네, 멀리 일단 먼저 김사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네, 인공지능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그걸 요트로 많이 있어. 중심이 이쪽인데. 중심이 얘네. 잘려야 되잖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찰칵. 화이팅 하고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나왔습니다. 찍어준 거예요? 네, 수고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바로 저기 들어갑시다. 우리 일단 저녁 시간이 몇 시든가? 6시 50분 맞습니다. 여기 행사가? 50분짜리 3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계획상으로 이렇게 자.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 하여튼 심사는 날카롭고 시간은 짧게 해주시고 점수를 좀 잘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김도영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할 건데요. 우리 김도영 선생님은 지금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CBC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문에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구한 거 아무래도 지금 시간을 좀 오늘 당겨가지고 조금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더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좀 점수를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국립국어국가대학교 김도영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신 두 분께 지식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지도해주신 김규인 교수님께도 지식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요즘 트렌드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태도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지 부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이 느끼시나요? 자,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약 8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항상 무의식 중에 모든 상품 정보를 섭취하게 되고, 그 중에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면 바로 구매하려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광고라는 그런 작품 기자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일반 비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이런 광고들이 노출되어 왔지만, 요즘은 좀 더 AI로 인공지능화 되어서 좀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이 소비자들에게 배포되어서 현사 입장에서 이런 매출 시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에게 구매 욕구를 발생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효과를 지각된 광고 가치와 인지 부화가 연결된 인지 경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또 광고 유형, 맞춤형 광고와 비맞춤형 광고.
일단은 지각된 정보성과 유용성, 신뢰성 등이 어떻게 인지 부하와 광고 투여에 미치는 영향, 그에 대해서는 기능을 하게 되어 왔습니다. 또 온라인 맞춤 광고의 노출이 지각된 광고 가치와 인지 부하, 광고 투여에 어떤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고구상과 저구상으로 구분되는 구성적 의사결정 성향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 지각된 광고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가설에 있어서 제가 일단 아직 초보 학자인 관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꾸준히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2016 트렌드 코리아에서 대형 제로 클릭이라는 쇼핑 트렌드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클릭을 하지 않고도 어떤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이 공격적으로 배포된다는 그런 트렌드를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맞춤 광고가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제로 클릭으로 가는 그 경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깊게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가설 첫 번째는 온라인 맞춤 광고는 비맞춤형 광고보다 지각된 정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각된 정보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보,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비맞춤형 광고보다 지각된 유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 그대로 유용성이라는 것은 유스풀,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편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광고는 그 말 그대로 유스풀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좀 더 각인되는 효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맞춤 광고는 비맞춤 광고보다 지각된 신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광고가 처음 개발했을 때 그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그 척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설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각된 정보성은 인지 부하를 어떤 경로로 감소시키게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지 부하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정해진 내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습 용량에 넘어서는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정보를 소화하지 못해서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제대로 된 정보성이 있는 광고가 들어갔다면 그 소비자의 인지 경로, 즉 내부화는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설 2-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언급했던 지각된 유용성은 인지부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설을 잡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용성,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제품이야말로 우리가 쓸모있게 써서 구매해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좋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각된 유용성도 인지부하를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경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각된 신뢰성은 인지부하를 감소시킬 것이다. 역시 신뢰를 주는 어떤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적인 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인지부하는 광고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정보를 사람이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무작위로 그 사람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정보를 쏘아줬을 때는 그 소비자가 그 정보를 분별해서 정리해서 인지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부하로 해서 인지 부하가 커지게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설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아직 가설 경위는 넣지 않았지만 추후에 광고 태도가 직접적으로 제품 태도에 연결되는 이런 학설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연결가지고 보도를 일단 추가를 시켜보았습니다. 온라인 맞춤 광고와 지역된 가치관, 구성적 의사결정 수준의 조절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을 능가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 달 전에 젠슨 학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다. 즉 컴퓨터 코딩 같은 건 필요 없어진다. 이유는 사람의 사고력을 따라갈 만큼의 코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의 의사결정과 판단에는 인간의 두뇌, 그 두뇌의 기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반향을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성적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면 잉글리시로는 control level orientation. control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체화시키다, 구성론적이다. 건물을 질 때 뼈대를 쌓아서 차근차근 올라가듯이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구성적 의사결정과 그리고 저구상적 의사결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적은 좀 더 추상적인 사고, 깊게 생각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저구상은 직관적으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런 사고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구상과 저구상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온라인 맞춤형 강구가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성과 그리고 정부성의 어떠한 조절을 따를 건지 관점을 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추상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온라인 맞춤형 강구는 비맞춤형 강구보다 지각된 강구가 치해서 더 큰 위를 보일 것이라고 자설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구성적 사고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추상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좀 더 깊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고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지각된 광고 가치와 인지 부활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광고 투자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자, 뒤에 연구 모형을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광고 유형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비맞춤형 광고가 정보성, 유형성, 신뢰성에 외계에 의해서 인지부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부와는 곧 광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경로로 모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뒤에 제품 태도는 일단 여기 가설은 포함 아시겠지만 후속 연구를 위해서 좀 더 각인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종속변수로는 광고 태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디자인은 광고 유형, 맞춤형 대 비맞춤형, 그리고 조제를 까인 구성적 의사결정, 고구상 대 저구상,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해보았습니다. 자동문은 응답자를 무작위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해상에 그리고 비맞춤형 광고 해상에 노출시켜서 표본을 수주하였습니다. 변수 측정자는 광고 유형, 그다음 지각된 정부성, 지각된 유형성, 지각된 신뢰성, 일지부화. 그다음 제품, 여기서 제품 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후속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시키겠습니다. 광고 태도, 그다음 구성적 의사결정 성향을 변수 잡았습니다. 기술적 분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형이 구조가 많이 바뀐 관계로 표본을 수집하다가도 또 새롭고 표본을 수집하고 이런 일들을 수천에 반복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또 다시 설문지를 구성해서 표본을 열심히 모은 결과 129개의 표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129개의 표본이 표본 수집 단계에서 좀 더 균등 분배가 되고 할당이 되었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또 일부 변형된 데이터가 수집됐을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다는 생각하에 통계를 돌려보았습니다. 일단 변수들의 신뢰도는 다 양호한 편으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가설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비맞춤형 광고보다 지각된 정보성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지각된 정보성에 보면은 맞춤형과 비맞춤형 경기로 봤을 때 4.486과 3.7104 좀 약간 0.100 이상의 차이가 있었고 밑에 지각된 유용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된 신뢰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지되었지만 온라인 맞춤 광고가 비맞춤 광고보다 지각된 신뢰성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직 유명한 결과가 나지 않아서 비박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각된 정보성과 유의성, 신뢰성은 인지부활을 감소시킬 것이다. 각각 다 유의한율 0.05 이하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인지부활은 광고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유의한율 0.02, 0.05보다 자체가 나와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이 추상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비맞춤형 광고보다 지각된 광고가 취해서 더 큰 우위로 볼 것이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생소한 용어지만 부정적 의사결정 수준에 들어가는 보구성이라는 용어가 바로 추상적 사고수명인데 추상적 사고수명과 구체적 사고수명 이 두 가지가 조절 효과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연구 진행을 하였지만 일단 평균성 보시다시피 유명한 차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요 요인에 대해서는 일단 표본의 수가 아까 통계량에서 20대와 30대 50% 합쳐서 50%의 확률을 늘려 있었고 나머지 쪽에는 좀 많이 분포가 되지 않은 게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는가 싶어서 일단 데이터를 좀 더 수직 교보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投入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지각된 광고와 지각 인지부와는 온라인 맞춤 광고와 광고 태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자, 유의 확률로는 일단 광고 이용에서는 일단 데이터 처리의 지금 미숙한 관계로 조금 수치가 0.98로 났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데이터를 좀 보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면 분명히 광고 유형은 좀 유명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인지부화 쪽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지부화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좀 초보학생 강의를 좀 서둘러서 생략을 드렸지만 인지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외재적 인지부화, 내재적 인지부화, 그리고 적산적 인지부화 또는 정규화 인지부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외재적 인지부화와 내재적 인지부화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규화 인지부화, 즉 적산적 인지부화라고 하는데 얘는 좀 정보를 정규화시키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기 때문에 도리어 정규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인지부화가 좀 감소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결과가 유명하게 나오기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평균을 내었을 때 역외관계, 즉 수치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일단 지각된 광고와 지각 인지부화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광고 태도가 있는 수치를 것이다 지지되었습니다. 자, 본 연구는 저도 평소에 관심 분야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사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16년 이세돌가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노출됐다고 봅니다. 많은 개인 수집된 정보들이 신용정보 평가기라든가 또 다른 크레딧 회사들에서 가공된 다음 각 기업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판매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고 실제로 2021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광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우리 일반인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지각된 광고와 지각 인지부화를 낮추고 광고 태도를 상승시켜서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좀 더 유의하게 연구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심리적 시사점은 검색능력에 딱 맞는 핵심 정보, 가격, 혜택, 분배 정보를 깔끔하게 제시할 거였고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사고를 줄이고 인지부화를 낮추는 UI, 회사 이미지라든가 값 설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로는 표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또 측정력이 약한 때문에 좀 더 유명한 결과가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사결정 수준 분포가 또는 한쪽으로 치울 수 있거나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기록된 요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분석해봐야겠지만 좀 더 편집되지 않게 데이터를 수집해보자면 유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 다음 맞춤형, 비맞춤형 자극 간의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면 통계적으로 조절 효과를 극대화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는 향후 연구에서는 자 일단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공소에서도 그 지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광고보다는 진정으로 지방소멸시대에 그 도시에 가고 싶게 하는 어떤 맞춤형 광고를 전략적으로 배포를 한다면 그 지자체도 이 온라인 맞춤 광고가 충분히 도입돼서 실익을 얻게 되려고 합니다. 제 경험과 취지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중에 한 중요한 사례는 구미가 라면 축제로 올해 초대부가 터뜨렸는데 지난해 구미시
일자리 근저가의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약 17만 명의 관광객이 구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수집했는가 하면 KT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KT라는 단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 정보들, 식별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공을 조금만 더 한다면 좀 고가의 가격으로 원하는 업체라든가 지자체에 판매를 해서 이번과 같이 전국적인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쪽으로 쌓아줘서 이렇게 오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보고 실제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5년도 구미라면축제 통계 분석 자료에 대해서 정부국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 신문에 게시글 해가지고 그런 걸 적정하게 과제를 잘 잡았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거기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지금 이제 석사 논문이 이제 배우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론적 그게 이제 20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최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8, 90 그것도 최근에 연구된 것을 그냥 보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온라인 맞춤형 광고고 그 16페이지에 보면 비맞춤형 광고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자, 평소 우리가 사실 그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구분하게 되지. 평소에도 우리가 일반 광고인 비맞춤형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건드리다 보면은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팝업 광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팝업을 뜨는데 약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찮고 짜증나기 때문에 막 지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춤형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서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걸 상기시켜본다면은 짜증나게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비맞춤형 광고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맞춤형 광고 이런 세대별로 20대, 30대 이렇게 해서 타겟을 짓잖아요. 온라인 광고도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하는 광고가 있을 거고 지금 그런 형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맞춤형 광고로 적용해 여기 앞에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의사결정 고구성, 저구상, 고구상, 저구상. 참 이것도 좀 내용들이 제가 미국한 강의도 좀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광고 메시지가 왔을 때, 자, 일단 우리가 광고라는 것은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또 마케팅 대가인 김규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또 성교의 교수님께서도 더 훌륭하시겠지만, 분명히 예전에 광고를 기획해 보셨지 않습니까? 광고란 것은 일단 잠깐 뭐 1억짜리 TV 광고 나왔을 때 10초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10초 안에 사람의 심리적 기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할까? 분명히 어떤 특정한 대상을 대한 뜻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맞춤 광고의 설계에 있어서 옛날 브랜드 마케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소비자들에 맞는 그 소비 욕구에 맞는 그 정보들을 최대한 고급화시켜서 온라인 맞춤 광고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핵심을 항상 우리 김동현 선생님은 벗어나 질문을 잘 듣고 뭘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이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뭐냐면 우리 그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다가 내가 물건을 담아놨는데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이 자기가 쭉 그걸 봐가지고 그냥 당신 이걸 찾지 않으셨나요? 하고 그냥 딱 발라오는 거야. 그거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광고가 그냥 나한테 맞춰서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에 상대적으로 비맞춤형 광고는
그거와 상관없이 배너같이 팝업 광고라든지 이런 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온라인 광고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를 잘 전달 못시켜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어른들이 유튜브 보면 맨날 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앞에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불공정성의 매개 효과를 얘기하면 슈링크플레이션 프레이밍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불공정성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유지 용량 감소 프레이밍이 높은 불공정성을 지각하고요. 그것은 소비자는 가격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기준점이 그대로이므로 용량 감소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숨기려는 기만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꼼수를 쓴다, 쏘갔다는 느낌을 받으며 기업과의 교환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인식이 들면서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제품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용량 유지 가격 인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는데요.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므로 개인적 의도를 기만적 의도를 느끼지 않고요. 교환관계의 불공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제품 태도를 가지고요. 기만이나 배신감 같은 추가적인 부정 감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샘플들이 나오잖아요. 내 거 말고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라고 지금 이번에 오늘 그냥 다 출전을 시켰어요.